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1983년도 지난번에 그 3월 달까지 이제 장정구 선수와 사파타 선수의 2차전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옆에는 그 든든한 그 준배 형님,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같이 있었던 복싱 매니아로만 소개를 했었는데 그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사시기도 합니다.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월 달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지금 2부로 새로 인사를 드렸지만 광고 시간 빼고 그 사이에 담배 한 대 피고 1부에서 바로 지금 다시 녹음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장정구 선수의 타이틀 획득에 대한 그 어떤 그 기쁨, 그런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데 딱 일주일 후에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동양 챔피언 세계 1위의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그 김상현 선수가 동급 최강이었죠. 아론 프라이어 선수에게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애틀랜틱 시티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김상현 형님은 그 김태식 선수가 이바라 이긴 그 열기를 일주일 만에 싸늘하게 만드시더니 이번에도 우리 장정구 선수가 이긴 후에 일주일 만에 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시는 그런 인물이 되셔가지고 그런 또 그 연결고리가 있네요. 사실상 상당히 저는 좋아했던 우리 저 선배신데 그 아론 프라에게 어떤 패배가 또 굉장히 가장 그 무왕수린을 너가웃 시키는 거와 함께 가장 그 뇌리에 남는 어떤 우리 김상현 선수의 어떤 그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뭐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아시다시피 아론 프라이어는 이 시합 전에 그 아르게오 선수와의 시합에서 모두들은 마음으로는 아르게오 승리를 바랬을 거예요. 어떤 그 아르게오의 그 엘레강스한 복싱 스타일, 또 그 수려한 외모, 또 어떤 아주 그 신사다운 매너. 뭐 그에 비해서 아론 프라이어는 좀 악동 이미지였죠. 뭐 다운도 자주 됐었어요 아론 프라이어. 근데 이제 맞아서 다운됐다기보다는 자기 힘을 주체 못해서 바란스 무너지면서 다운되면 레프리 카운트 시기 전에 바로 일어나서 돌진하고 좀 아주 그 어떤 그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뭐 아르게와의 시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르게의 승리를 뭐 기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르게오를 참패시키고 더욱 이제 그 주가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뭐 7연속 KO 방어였나요? 이게 8연속 KO인가요? 김상현 선수와의 방어전이 7차 방어전입니다. 그럼 이제 세르반테스와의 타이틀 획득까지 포함해서 7연속 KO 세계 타이틀 매치를 거두고 아론 프라이어의 그 상대로 김상현 선수가 날아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군투협회에서 처음에 시합을 불허했어요. 너무 그 어떤 참패를 당할 것 같아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명도전이기 때문에 뭐 선택 방어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도전이라 이제 뭐 인가가 나서 결국은 원정을 감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었겠지만 뭐 예상한 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압살당하고 말죠. 사실 그 세계 타이틀전에 계속 연패에 빠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권투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그때 굉장히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전 세계 챔피언이었고 또 지명 도전자였기 때문에 이때 대전료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걸로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10만 불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경기 내용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마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TV를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드는 생각은 아론 프라이어가 약물을 그 했던 그런 복서가 아니었었나.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이제 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도 하게 됐고, 이때는 도핑 테스트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또 아론 프라이어의 어떤 경기력이나 그간의 그 행태, 행동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 약물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다면은 김상현 선수가 정상적으로 붙어서 이 프라이어를 외국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7, 80년대에
그 약물이 아주 의심되는 그런 선수들이 뭐 좀 몇몇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은 아마 그 도핑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을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이 뭐 좀 몇 명 떠오르지만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약물 그 도핑 테스트에서 이제 그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네. 그 타이틀 매치의 결과는 노 디시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복서들의 레코드를 보면 그 노 디시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과거 복서들이랑 좀 다른 그 세태인데요. 네, 뭐 아주 가까운 예로는 뭐 일본에서 그 야마나카를 KO 시켰던 루이스 네리라든지 뭐 이런 선수도 약물 검사에서 그 통과를 못했고 제 경험으로는 한 3년 전에 그 러시아에서 그 알렉산더 포프테킨이죠. 알렉산더 포프테킨하고 포베트킨. 알렉산더 포베트킨하고 이 동구권 선수들 이름은 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하여간 그 선수와 그 미국의 버맨 스티븐슨하고 WBC 헤비급 그 인트림 챔피언 결정전이 돼 있었어요. 그때 혹시 부심배정 받지 않으셨나요? 부심돼서 이제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겨울 12월이었는데 영하 40도 뭐 예가테린부르크라는 곳이었는데 영하 40도인데 근데 저한테 계속 사진 보내줬죠. 네네. 그래서 그 웨이딘 그 전날 이제 개체량까지 다 성공하고 무사히 성공을 하고 그 뭐 포즈도 취하고 서로 포즈도 취하고 저희도 이제 그 개체량 그 어떤 그 이벤트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시합 당일날 아침에 아침 먹으려고 이제 그 호텔 그 밑에 레스토랑을 내려가니까 감독관이 아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나 했더니 멕시코에서 그 사전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죠. 그 러시아 선수가 개체량 도핑 테스트에서 그 페일을 한 거예요. 통과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논 타이틀을 하자 뭐 어쩌자 하니까 그 버맨 스티븐스는 동킹 소속이었는데 내가 뭐 러시아에서 이 세계 타이틀 매치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침에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합은 뭐 티켓팅은 다 돼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링 아나운서로 마이클 버퍼가 와 있었는데 이거 뭐 캔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프랑스에 듀파오라고 그 WBC 실버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는데 야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녁 8시 반 9시 시합이었는데 그걸 프랑스에서 불러오더라고요. 그게 헤비급이니까 또 예, 그래서 가능했겠죠. 링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준비 안 된 상태라 그 프랑스 선수가 KO패를 하고 저희는 그냥 논 타이틀 매치로 해가지고 졌지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도핑 테스트가 어떤 시합의 그 성사 여부까지 뭐 때로는 큰 시합도 그냥 캔슬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네. 헤비급의 같은 경우에 네. 뭐 82kg인가요? 지금은 90 돼요. 그렇다고 봐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헤비급이 90kg 이상이 무제한이듯이 그 밑으로도 주니어 플라이급. 예, 라이트 플라이 밑으로는 뭐 무제한 가벼운 애들 붙어라 해야지. 사실 미니멈급이 물론 뭐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그 일본이나 태국 쪽에서는 세계 챔피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체급이긴 하지만 또 복싱적인 거로 볼 때는 안 그러면은 그 미니멈급을 지금 사용하는 글러브를 미니멈에 한해서는 뭐 6온스로 다시 바꿔주든지 해야지. 저도 가끔 이제 뭐 미니멈 세계 타이틀 매치 심판 보러 가면 글러브가 애들 머리보다도 커요. 아니 뭐 맞고 그게 KO가 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 참 그 체급이 세분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미들에서 라이트 헤비 사이 그런 부분은 뭐 7kg의 차이가 나니까 얼마든지 슈퍼미들이 들어가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미니멈급 같은 경우는 지금 임준배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복싱 팬의 대다수가 의아해 할 그래서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물 한 컵 먹으면은 체중이 체급이 틀려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차피 그 복싱의 어떤 익사이팅한 면이나 어떤 흥미를 끌만한 시합 내용을 보려면 차라리 글러브를 더 온수를 낮추든지 체급을 폐지해든지 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UFC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헤비급도 몇 킬로가 넘어가면 예. 그 할 수 없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복싱은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터빈이 몇 킬로쯤으로 시작했었나요? 180kg 정도로 기억하는데 버터빈이 180kg 정도 해가지고 뭐 홈즈가 100kg 내외 할 때 같이 시작했으니까 2배네요, 2배.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좀 전에 그 임준비 위원님께 말씀하신 저 스트로크급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어떤 선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선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는 주니어 플라이급 그 밑으로 충분히 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하면 좀 불리하다라는 그런 뭐 몇 번 정도가 예전에 그럼요. 그랬던 것 그거는 뭐 같았는데. 선수 입장이나 어떤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또 다 예. 입장이 있는 거고 예. 뭐 70년대 칸토 같은 선수는 사실 플라이급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라이트 플라이 뭐 잘 빼면 미니멈까지도 빠질 수 있는 저거고 뭐 그 당시에 플라이급 챔피언이나 하이메리우스 같은 경우도 키가 150인데 뭐 미니멈 충분히 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보라싱 선수라든가. 보라싱도 그렇고 뭐 일본의 그 일본 주니어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 텐류 가즈노리는 147, 146 뭐 그렇죠. 이런 키였기 때문에 자콘 마틀라랑 가장 키 작은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미니멈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 선수는 미니멈 뛰어야 되는 선수니까 그래서 그냥 아까 그 체급에 대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김상현 선수가 이제 4월 2일 날 도전에 실패를 했는데 요맘때 3, 4월 달에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승훈 선수도 카르도나를 잡은 게 3월이었고 네. 백인철 선수가 이제 김종호 선수와 그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3월 27일에 가졌었는데 아 김종호 선수는 뭐 제가 70년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주니어 웰터 시절이 주니어 참 웰터에는 막강했었죠. 네, 정말 속된 말로 정말 그 몸이 잘 빠지셨고 네. 정말- 주니어 믿을 때도 몸은 정말 예, 좋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체형 같지가 않게 두상은 작고 허리가 약간 길어서 뭐 허리 쓰기 좋고 하체 튼튼하고 주먹 있고 까무잡잡해가지고 아주 그 매력적인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백인철 선수는 이때 기세가 정말 든든할 때였고요. 네, 김종호 선수는 이제 내리막길이었죠 이 당시에는. 그때 이제 26연속 KO승을 이제 김종호 선수를 상대로 작성을 하고 네. 5월 달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5월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신메이언과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인철 선수 측에서 이제 그 미국 가서 상대할 선수의 후보를 한 5명 정도를 네, 받았다고 뭐 저도 해요. 기억납니다. 뭐 하드록 그린, 데이브 그린, 제임스 뭐 킨첸이라든지 제임스 킨첸, 플랭크 플래처 뭐 여러 명을 갖다 물망에 오르고 이제 영상을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흑인의 뭐 엄청난 타격전을 하고 숀 매니언이 상대적으로 백인의 뭐 아웃복싱 하고 하니까 만만해 보였는데 결국은 이게 독이 된 거죠. 차라리 뭐 백인철 선수가 제임스 하드록 그린 같은 선수하고 난타전을 벌려서 아마 이겼으면 그렇죠. 미국에서 상당히 그 인기를 끌면서 그 인지도도 높아졌을 텐데 뭐 매니언과의 시합은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주 질이 멸렬하게 그냥 가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판정패를 당하고 말죠. 매니언이 또 굉장히 그 터프했기 때문에 터프하고 맥컬럼한테도 결국 15라운드까지 그러니까 버텼어요. 뭐 주먹은 없고 터프하고 그 아일리시 특유의 그 아주 어떤 그- 그 터프니스가 있는 선수였는데 골라도 어떻게 그렇게 골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박찬영 선수의 그 1차 방어전도 그런 경우였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정보 부재였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 리스트를 보고 좀 면밀하게 좀 더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적 보고 외모 보고 야, 이놈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었죠. 좀 아쉬움이 남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3년 5월 29일인데 정말 그 국내 최고의 명 라이벌전 중에 그 첫 손에 꼽힐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 박종팔 선수와 나경민 선수의 네. 1차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세계 타이틀 매치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이게 같아요. 뭐 문화체육관 꽉 채웠죠. 그렇죠. 네, 매진됐었을 겁니다 아마. 뭐 체육관 매진뿐이 아니라 그때는 전 국민이 아마 다 네, 이거 시청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세계 타이틀 매치보다 더 그 어떤 인기를 끌었고 더 그 지명도가 높았던 시합이죠. 네. 그때 나경민 선수는 이제 전 KO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13전이었나요? 네, 13전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박종팔 선수도 정말 그 KO 왕이었었는데 정말 그 흥미진진했던 그 기대만큼 경기 내용도 익사이팅하고 화끈했었어요. 이때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박종팔 선수가 대전료를 2,500만 원 그리고 그 당시.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나경민 선수가 50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2년도에 국내에 프로야구가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특급 선수들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이었고 김우열 선수라든가 뭐 김봉현 선수, 뭐 박철순 선수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20%그 인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2,400을 넘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83년도에 특급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이 2,400이었을 때 네. 동양 챔피언이던 박종팔 선수가 한 경기에 2,500을 받았으니까 복싱이 정말 위상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물론 뭐 조금 후지만 86, 7년도에 그 우리나라 굴제 S전자 초봉 대졸 초봉이 3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그랬군요. 86년도 7년도에 물론 이제 뭐 성과급이라든지 보너스가 있었겠지만 S전자는 그 당시에도 뭐 가장 그 페이가 높았던 회사인데 30만 원 조금 안 됐었어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도전자인 나경민 선수가 500을 받았을 정도니까 네.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흥행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사실 8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프로스포츠라고 하면 프로레슬링과 프로복싱이 있었는데 프로복싱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70년대 김일 선수 있으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어떤 국민 스포츠 같이 됐다가 그 또 일부 선수들의 그 쇼라는 자작 그 어떤 쇼라는 그런 그 발언이 있고 또 내분이 심해지면서 이제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이제 프로복싱만이 어떤 프로스포츠로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고 물론 뭐 실업 농구라든지 고교 야구라든지 인기는 있었지만 어떤 그 내 직업으로 삼고 하는 어떤 스포츠 중에는 프로복싱이 일단 뭐 동무대였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대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기고 83년도에 이제 그 슈퍼리그라고 프로축구가 처음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3대 프로스포츠가 되면서 씨름도 83년에 생겼죠. 예, 씨름도 83년에 생기고 하면서 이제 프로복싱이 다른 어떤 프로 종목과의 어떤 그 또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어떤 그 팬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팬에 대한 서비스, 어떤 시합의 어떤 질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거를 그 당시부터 했으면 뭐 작금의 이런 우리나라 복싱이 이런 어떤 바닥을 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유야 진짜 많겠죠. 이해 이제 말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IBF가 이제 또 출범하면서 네. 또 복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렇지만 뭐 IBF는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상당히 한 2, 3년은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그 어떤 세계 챔피언의 그 양의 많음에 아주 팬들이 기뻐했었죠. 시합이 많아지고 어쨌든 중계가 많아지니까 팬들은 기뻤지만 그러면서 공허했던 것은 뭐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녹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황 대표님하고 여기 저 성열 씨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세계 챔피언은 물론 다 잘들 하셨지만 우리 그 어렸을 때 70년대 어떤 홍수환, 염동균 뭐 이런 어떤 그런 세계 챔피언과는 물론 이제 체급도 많아지고 했지만 벌써 그때도 그 70년대보다는 세계 챔피언의 어떤 그 뭐랄까 질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떤 이미지가 조금은 좀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이 그렇게 끝나고 이제 6월에 장정구 선수가 첫 방어전을 갖게 되거든요. 도전자가 그 이나미 마사하루 일본 선수였는데. 네, 뭐 이나미 선수는 아시다시피 도카시키가 챔피언 시절에 유일하게 그 KO승을 거뒀던 그 방어전 상대였고 뭐 일본 챔피언을 지냈지만 그 세계 랭커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장정구 선수로는 그 다음에 있을 그 지면 방어전에 앞선 어떤 그 워밍업 정도의 그 가벼운 1차 방어전 뭐 이런 정도의 시합이었죠. 네. 일본에서는 뭐 중계도 이때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우리 저 이성열 이사님은
장정구 선수 챔피언 될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는데 너무- 1차 방어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안에 이 시합은 너무 이제 싱겁게 끝나다 보니까 장정구 선수의 이제 실력을 좀 더 좀 이렇게 먼저 번에 그 사파타 선수의 체중 감량 그 실패도 있었고 해가지고 약간 좀 럭키하게 챔피언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물론 마음으로는 기뻤지만 이제 저 선수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이나미 선수의 시합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선수가 너무 이렇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싱겁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합 보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1라운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첫 다운 빼앗는데 이남이가 아주 그 뇌세적인 포즈로 눈빛이 아주 아니 그 드러놓이는 포즈도 기억납니다. 예, 쓰러져서 저 이렇게 비키- 인상 쓰고 있는. 비키니 모델이 뭐 쳐다보듯이 뭐 이런 거였어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일어나지만 또 다운되고 1회 뭐 끝날 때 또 슬립 다운되고 뭐 2회 시작하자마자 다운되고 또 다운되니까 그냥 레프리가 스톱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뭐 세계 타이틀 매치로는 좀 어이없는 그런 시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합이 아마 요때까지 라이트 플라이급 사상 최단 KO 타임이었을 거예요. 1라운드 KO가 없었어요. 그렇죠. 라이트 플라이급은 1라운드 KO가 없었죠. 2회 50초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계속 다운되다 2라운드 시작되자마자 뭐 다운되니까 그냥 스톱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그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1차 방어를 성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 그 7월 17일에 제주도에서 신희섭 선수가 산토스 라시아르에게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합니다. 네. 이 시합은 그 뭐 라시아르 선수의 상대로 권순천 선수도 거론이 됐었고 뭐 우리나라 플라이급이 워낙 그 당시엔 자원이 많았으니까. 근데 신희섭 선수가 그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안 됐지만 그 당시 라시아르의 상성은 가장 좋은 걸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열렸던 세계 타이틀 매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민들의 많은 그 기대를 갖고 뭐 관중도 상당히 많이 모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라시아르는 이 시합 직전에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일본에서 그 5월 5일입니다. 호지미 선수를 단 2라운드에 아주 박살을 내고 와가지고 뭐 상당히 그 강한 챔피언임을 알았지만 그만큼 또 라시아르 선수가 단신임에 불구하고 그 풀스윙 슛이 없어요. 그냥 풀스윙을 휘두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신희섭 선수의 그 정교한 테크닉에 그래서 그 포인트 작전으로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뭐 그렇게 예견되었던 시합이었죠. 너무 일찍 이제 그 훅에 걸리면서 첫 타를 너무 강한 거를 너무 그렇죠. 빨리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뭐 아무 힘 못 써보고 그냥 패배가 되죠. 일방적인 시합이 그렇게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동양 챔피언이던 신희섭 선수가 이렇게 도전에 실패를 하게 됐고 8월 달에는 또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장정구 선수가 지명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일주일 전이었죠. 9월 4일에 그 박종팔 선수와 제시합. 네. 나경민 선수의 이제 재대결이 벌어집니다. 네. 장안의 화제였죠. 그래서 그 박종팔 선수의 그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지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그 장사의 이미지였던 나경민 선수가 뭐 링을 나둥구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정말 이때는 박종팔 선수가 네. 마음을 진짜 그 아주 뭔가 이렇게 아주 진짜 뭐 아닐 말로 죽자고 나온 거죠. 그래서 눈빛 자체가 달랐어요. 저는 이 나경민 선수 보면은 그렇게 시합하다가 왜 양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예, 기억납니다. 그 이상한 버릇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세 부르듯이 내가 올리는. 판치랭에서 봤나 했는데 그 샌드백 치고 연습 중에 티셔츠가 자꾸 팔에 걸려서 그걸 이렇게 걷는 걸 하느라 그게 버릇이 됐다는데 아니 그 시합 중에 그 가끔 보면은 아주 그 빡빡하게 가는데 갑자기 양손을 만세를 부르니까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 틈을 타서 이제 박종팔 선수가 찬스인 줄 알고 정확하게 타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박종팔 선수도 마음을 못 놓더라고요. 뭐 그리고 실제 또 3라운드인가 스트레이트가 정확하게 가격이 네, 돼가지고 그 나경민 선수는 정말 스트리트 충격. 하나는 정말 또 1급이었죠. 메가톤급이었어요.
그런 후에 또 이제 10일 날 이제 장정구 선수의 2차 방어전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 경기도 이제 저희 그 복싱엠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는데 이때 토레스가 43승 중에 35KO 승이었어요. 하여간 80%가 넘는다 그랬고 일단 그 샌다이 토레스 해가지고 일본 교회이즘에서 수입 복수로 들어와서 일본 챔피언급을 모조리 KO시키고 그래서 장정구로서는 가장 난적을 만났다는 그 지명 방어전이 왔죠. 그렇죠. 교웨이 토레스였죠. 교웨이 토레스. 샌다이는 이제 몬티엘. 샌다이 몬티엘이었고.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입 복서를 이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기 시작한 첫 케이스가 헤르만 토레스인데 그 전에 이제 뭐 아프리카의 그 와루인게라든지 뭐 피구라 도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루인게 나카야마는 수입 복서가 아니라 네. 일본에서 이제 그 연고가 있었던 그런 복서를 그리고 알고 뭐 있어요. 나푸니 유신 나푸니 그리고 그렇죠. 피터 아울이라고 그 우리나라 임재근 유재도 선수와 했던 또 그 아프리카 선수도 수입을 했는데 대개 아프리카 선수들은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고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단기간에 이제 끝내고 갔고 이 토레스는 일본에서 상당히 그 연전연승하고 우리나라 선수도 아마 강순중 선수인가가 아마 그 중에 포함이 돼 있었던가? 강순중 선수는 나중에 정종관 선수는 이제 일본에서 KO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세계 타이틀 하기 전에 그 논 타이틀에서 우리나라 선수 예, 강순중 선수한테도 한번 이겼습니다. 예, 해서 그 장정구 선수로서 이제 최대 고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일단 속도 스피드에서 토레스가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장정구 선수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을 했는데 경기 중반부터는 소위 이제 약세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장정구 선수의 그 특유의 그 패턴 없는 그 무작위에서 나오는 그 다발 공격으로 8회전이죠. 다운 한 번, 두 번을 뺐죠. 10라운드인가 10라운드인가요? 그래서 그 10라운드 연속적으로 두 번 다운을 빼앗고 뭐 시합 종반에는 거의 KO 찬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원사이드한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국내 그 지명 도전자들 또 펀치가 무거운 그 선수들이 왔을 때 많이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하지만 장정구 선수가 진짜 원사이드하게 그 도전자를 사실 이겼습니다. 10라운드 두 번의 다운이 아니라 세 번 자세히 보시면 아마 세 번의 다운으로 자동 KO로 승리하는 그런 게임인데 아마 WBC는 프리 넉다운이었어요. 프리 넉다운이니까 한데 뭐 그렇기도 하고 다운을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으로 봤습니다. 나는 왜 기억이 없지? 아무튼 이때까지는 어떤 경량급의 멕시칸 펀치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사모라라든지 올리발레스, 뭐 사라테, 뭐 어떤 그 경이로운 어떤 KO를 가진 그런. 또 김태식 선수가 아벨라 선수에게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이때. 했는데 뭐 토레스는 약간 라파엘 리몬급이라고 하나요? 뭐 좀 펀치가 완만하고 그래서 뭐 지금 표현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너무 두 선수가 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그 훅이 아주 저 뒤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약세를 보면은 뭐 무자비하게 반쯤 죽여놓지만 또 뭐 토레스는 이전에 벌써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번 벌린 바 있고요. 사파타의 스피드에 눌려서 그냥 완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장정구 선수가 뭐 수없이 많은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치렀지만 그 중에 베스트 3경기 뽑자면 이 시합, 도카시키, 당연히 들어가죠. 예, 도카시키, 토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아시와의 2차전. 뭐 그 정도가 그 세 시합이 가장 베스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렬 씨는? 개인적으로 사파타 2차전하고 예. 도카시키 전과 헤르만 토레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사파타전은 타이틀을 획득해서 굉장히 평가가 높지만 사파타 자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오아시와의 2차전은 정말 정말 그 열전이었죠. 사전 오기를 거꾸로 당할 뻔했어요. 네. 아마도 그 어느 누가 꼽아도 장정구 선수의 베스트 시합으로 토레스 시합은 꼭 넣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시합이었습니다. 네. 자, 벌써 얘기하고 떠들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 83년도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10월부터 IBF가 출범하는 12월까지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